총선 전에는 공수표를 굉장히 많이 날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선용이다 아니면 공수표다. 하지만 지금 야당이 우세한 이런 결과가 나온 총선 이후에 과연 총선 전에 나왔던 부동산 대책들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후 부동산은 이렇게 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충민입니다. 4.10 총선이 지난 지 2주가 넘었습니다. 총선 결과는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야당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현 윤석열 정권, 정부가 임기 끝날 때까지 여소야대, 그러니까 5년 동안 여소야대를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정권이다.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유튜브 촬영을 통해서 많이 방송을 했었죠. 110 대책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었는데, 자, 총선 전에는 공수표를 굉장히 많이 날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선용이다 아니면 공수표다. 하지만 지금 야당이 우세한 이런 결과가 나온 총선 이후에 과연 총선 전에 나왔던 부동산 대책들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총선 후 부동산은 이렇게 변합니다 라고 잡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야당이 우세했었죠. 기존에는 뭐 183석이었습니다. 이번에 총선 전에는 야당이 이제 183석 이상이었는데, 물론 중간중간에 선거법 위반이다, 탈당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결국에는 170석 중반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야당이 절대적으로 우세했다. 그리고 또 야당이 우세하면서 서울시장이, 지금 오세훈 시장 말고 전 서울시장이었던 고 박원순 시장께서 이제 서울시장을 하면서 정책들이 좀 많이 이제 지금과는 반대되는 정책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자,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박원순 시장이 이제 시장 재임 기간에는 오세훈 시장과 그 전에 있던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있었을 때 지정했던 이제 재개발인 뉴타운이 있었는데, 뉴타운 같은 경우에 뉴타운 지정해 놓은 것을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재개발과 재건축은 추가로 지정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전면 재개발도 다 취소를 하겠다라고 해서 전면적 재개발을 전부 다 취소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 재생사업, 그러니까 있는 거를 수리하고 보수해서 쓰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뉴스들이 있었는데, 서울시 뉴타운에 610군데가 있는데 전면 재검토하겠다. 매몰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조합원 소유자 그 반대를 받아가지고 30% 이상이면은 구역을 해제하는 절차를 밟겠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매몰 비용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게 또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야당 우세는 이제 개발보다는 재생 쪽으로 좀 지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개발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현 정권 윤석열 대통령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자,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시절이었는데, 부동산 정책들을 이제 억누르는 수요 억제 정책만 나왔고요.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안 나왔었습니다. 왜냐면은 서울 도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하고 재건축밖에 공급 수단이 없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급이 많이 부족했는데, 그 공급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계속 수요자가, 다주택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수요 억제 정책만 많이 발표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져온 것은 가격의 폭등이다. 보시면은 매매 가격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굉장히 많은 폭등을 했습니다. 자, 단기적인 폭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가격 폭등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전 대통령께서 이제 나중에 임기 4년차부터는 공급 부족한 거를 인지를 하고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죠. 3기 신도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급 대책, 그 다음에 용산 정비창 부지 있죠. 용산 국정무지구, 거기도 아파트를 8,000가구 이상 공급을 하겠다. 이런 도심권에도 굉장히 공급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3기 신도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마지막 4년차 때부터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발표를 했지만 그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구나 거주를 하고 싶어하는 아파트가 과연 서울 도심에 충분한가?
경기도의 수도권에 충분한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보시면 총 인구는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74만 명으로 오히려 총 인구는 계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인구는 늘고 있죠. 수도권 인구는 오히려 뭐 전년 대비 0.1% 정도 상승을 해서 2,600만 명이 넘어갔고요. 이 수치는 국민의 50.4%가 서울 수도권에 몰려서 살고 있다. 서울 수도권의 인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또 가구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서 입주 물량은 과연 충분한가? 입주 물량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올해 전망치죠. 올해 전망치 서울은 정말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23,483호 입주 물량이고 또 경기권만 봐도 이제 합해서 12만 가구가 조금 넘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향후에 2025년 내년이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또 반으로 이제 쪼그라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 게 지금 현실이다. 부동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서울의 아파트는 충분한가? 대한민국 인구의 50.4%가 서울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집약적으로 몰려 살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모여서 50.4%의 인구가 모여 살지만 이 안에서도 가구 수는 굉장히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뭐 뉴스를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1인 가구 증가는 누구나 많이 아는 뉴스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문이나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회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의식주의 문제인데 바로 거기에 주거용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의 증가율을 살펴보면은요. 2015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24.6%, 그 다음에 경기는 37%, 인천만 봤을 때도 33.1%가 증가를 했다. 1인 가구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1인 가구의 증가와 그 다음에 아파트 공급의 절벽,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뭐 캐나다 쪽에 관심이 많고 캐나다 쪽을 많이 좀 다녀봐서 좀 아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인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외국 시장이 굉장히 개방이 돼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외국인들한테 개방이 돼 있는데 그래서 중국의 큰손들이 대한민국의 아파트를 오히려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매입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 그 다음에 미국, 캐나다 순으로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가뜩이나 부족한 강남, 서초, 송파를 집중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수치가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이 어떤 문제가 되냐면 바로 이제 원주민들, 그 다음에 그 나라 국민들의 피해입니다. 아까 캐나다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다운타운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끼리 손바꿈을 계속했습니다. 만약에 중국인들이 집을 단독주택을 10억에 사면 같은 중국인한테 13억이나 15억에 팔고 그리고 또 한 번 손바꿈을 일어나서 15억에 샀던 중국인이 같은 중국인한테 20억에 팔고 집은 비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가격을 뻥튀기를 하고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부동산으로 피해보는 것은 그 나라 국민이고 그 다음에 그 나라 입주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 시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분명히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가뜩이나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자가 늘어나는 현상에서 외국인이 집을 사놓고 비어서 자기들끼리 자전거래를 하고 대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나라도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주택에 대한 공급,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그거에 대한 부분을 도시 재생으로 바꾸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공급을 했어야 되는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미뤄지다 보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공급 시장에 더 어려움이 초래돼서 주택 가격을 상승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서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졌죠. 원자재가 폭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 이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부족한 면에서 공급을 할 수 없는 여건들이 있는데 자, 그리고 또 하나 신반포 22차 자, 공사비가 1,300만 원이 평당 1,300만 원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최고의 물론 그 위치에 따라서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최상위 하이엔드급으로 지은다라고 하니까 공사비가 다른 데보단 높겠지만 그래도 1,300만 원이면은 우리나라 역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재건축 금액이라고 공사비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무엇을 말하냐?
공사비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즘에 뭐 간단하게 뉴스에 나와 있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머리글만 따서 왔는데, 재개발의 순환시대, 뭐 재개발 같은 경우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뭐 강남 서초만 하더라도 하이엔드급으로 져서 그 기존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을 할 능력이 되면은 그게 진행이 되지만, 대부분의 공사비는 일정 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조합원들의 부담감이 좀 높아지는 데는 오히려 동의가 받기가 어렵겠죠. 사업 추진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래서 공사비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도 해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추가 부담금이 2억인 줄 알고 공사를 했는데 중간에 시공사가 공사비를 올려주지 않으면은 공사를 멈추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1억 5천 2억이었던 추가 부담금이 공사비를 올려주고 나면은 5억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부분이 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에서 지금 뭐 수도 없이, 제가 봤을 때는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서 지금 이런 공사비 때문에 갈등을 겪지 않는 현장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추가 부담금 5억. 우리나라 추가 부담금을 5억을 쉽게 낼 수 있는, 현금으로 5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상위 1%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5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지만, 이거의 공사비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공사 측에서도 이거를 안 받으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원재재 가격이 한번 올라가면, 우리가 기존에 오일 쇼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원재재 가격은 한번 상승하면 떨어지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에 이제 예정된 공급 물량마저 불확실하다, 제가 봤을 때는 쪼그라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총선의 결과로 보면은 여소야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을, 이제 우리가 110 대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후속 대책들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전 영상에 이제 올려드렸듯이 법이 개정에 필요한 부분과 아니면 시행 규칙에 개정돼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법 개정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한번 뭐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진단을 아예 받지 않겠다, 이건 아니죠.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은 재건축을 진행하겠다. 하지만 요거는 도시정비법에 대한 이제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신축 소형주택 원시취득세 감면, 그 다음에 지방 중공업 미분양, 이런 부분들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이제 그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 임대의 복원, 그 다음에 자율형 장기 임대, 민간 임대주택법, 그 다음에 중공업 미분양 주택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조세 특례 제한법, 인구 감소 지역 1주택 추가 구입 시 1주택자 특례 유지하는 거, 소득세법과 종부세법, 그 다음에 2025년 공시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법을 개정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110 대책에서 나와가지고 특별히 1가구 1주택, 뭐 미분양주택, 6억 이하 소형주택 매입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걸 꼭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야당이 거대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경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나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봤을 때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보는데,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당파 싸움에 의해서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법 개정을 막겠다? 이거는 국민들로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쉽게 통과가 안 될 거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국회에서도 현실적인 반영을 통해서 너무 이렇게 당과 당의 대립각으로만 보지 말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빨리 법 개정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조금 더 활성화된 부동산 시장을 좀 만들어가는 게 조금 더 유익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웠게 부동산 정책들이 막 굉장히 뉴스에서도 총선이 끝난 다음에 굉장히 많이 자극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나왔던 110 부동산 대책 전부 다 백지화, 이런 것들이 뭐 통과될 수 없다, 시행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썸네일로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너무 자극적인 것이고, 국회에서 안 된다라는 보장도 없고요. 분명히 좀 어느 정도는 다 이제 법안 통과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적인 문제는 좀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소야대라고 해가지고 너무 과거에 나왔던 추진했던 정책들이 전부 다 백지화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은 항상 악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경기가 어렵고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해도 고군분투하더라도 거기에서도 또 솟아날 구멍도 있고, 그만큼 또 반대급부로 또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린 거 지금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역발상 투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조합원들의 갈등이 심해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는 가격이 상승한다. 그래서 오히려 또 이게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여당 야당을 떠나서 결국에는 지역구 발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는 누가 줍니까? 그 구민들이 주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주기 때문에 그 지역구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총선에 4.10 총선의 간단한 의석수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자, 300석 중에 뭐 108석 여기 보시면은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미래, 그러니까 이 두 당만 빼고는 전부 다 야당이기 때문에 이제 108석 빼고는 전부 다 이제 야당이다. 그래서 여소야대, 여당은 굉장히 작고 야당이 거대해졌다. 오히려 전 총선보다 더 거대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물론 국회에서 예산안을 통과하고 예산을 받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치구의 이제 구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왜냐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국민들이,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그 구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이제 확보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무산이 될 거다, 공급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또 조금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4.10 총선 후에 부동산 시장이 막 여러 가지 혼재가 돼 있었죠. 막 신문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여소야대 전국에 따라서 이제 총선 전에 나왔던 정책들이 계속 총선 이후에 갈 수 있는지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누구나 다 아는 결론입니다. 지금 어찌됐거나 지금 경기는 많이 어려워지고 있죠. 피눈물 나는 서민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어려워지고 있고 시장에서 돈은 안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간극이 굉장히 멀리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더 큰 집, 더 좋은 집들을 현찰로 사는 이런 시장이고, 또 저렴한 집들은 저렴한 서민들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또 매매가 어느 정도 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욱더 앞으로 공급이 부족해지고 하면은 가격이 비싼 거는 비싼 만큼 더 올라간다. 뭐 예전에도 꾸준히 나왔지만 똘똘한 한 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아까 이 똘똘한 한 채가 중요하다는 이유는 외국에서 중국에서 매입을 하는 그런 지역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국 큰손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집값이 굉장히 상승할 수 있는, 물론 안 좋은 경우지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탄만 하지 마시고 한번 시장을 둘러보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죠. 물론 재개발은 지금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속통합기 얘기라든가 모아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울시에 뭐 재개발이 200군데 이상 넘어가죠. 뭐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400군데 이상 넘어갈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되는 데는 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추진이 안 되는 데는 또 해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은 좀 어느 정도 많이 추진이 될 거라고 보지만, 재건축은 뭐 재개발도 추가 분담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 일반 분양분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재개발보다 추가 분담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은 당분간은 좀 공급이 좀 어렵지 않을까. 정말 하이엔드급 위치, 좋은 최상위 입지, A급 입지가 아닌 이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어찌됐거나 아파트나 모든 주택은 누구나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세대수는 증가를 하고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계속해서 부족하다라는 것은 당연히 임대차 가격, 전월세 가격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지금 입주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 시점에 전세가가 굉장히 높았는데 떨어졌다라고 할 때가 1년 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다시 전세가를 다 회복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매매가까지 회복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 물량이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가격 같은 경우는 다시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4.10 총선이 지난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들으시면서 많이 답답하죠. 저도 뭐 말씀드리면서도 답답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시원하게 뚫리는, 경제가 시원하게 뚫리는 그런 흐름이 좀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흐름이 보이지 않아서 참 안타까운 게 현실인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투자를 하고 내 집 마련을 해가지고 굉장히 또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무조건 시장이 어렵다라고 해서 위축이 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살펴보고 조금 더 현장 임장을 다녀보고 그런 다음에 현명한 선택을 하셔가지고 손해보지 않는 그리고 똑똑한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